경남 지역에서 실시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 창원 성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후보를 단일화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접전 끝에 막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2위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와의 표 차이는 504표에 그쳤습니다. 당초 압승으로 예상됐던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충격은 컸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는 분석입니다. 통영 고성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수의 텃밭을 확인하는 선거였습니다. 취임 이후 첫 번째 선거를 치른 황교안 대표 체제는 일단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활성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확인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멈춰달라는 민심이 나타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KT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KT 전 인사 담당 간부 공소장에 따르면 서류 전형 합격자가 발표되고 인적성 검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금 의원 딸을 합격시키기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인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지만 면접을 거쳐서 합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경북 포항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서 민가 근처까지 번지면서 마을 주민 100여 명이 한때 대피했습니다. 큰 불길은 오늘 새벽 잡혔고 현재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긴급 체포되기 전날까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역시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 3세 정모 씨에 대해서는 귀국하는 대로 경찰이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어제 경남 지역 2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진보와 보수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후보를 단일화한 정의당은 창원 성산에서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끝에 여영국 후보가 504표 차이로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를 눌렀습니다. 극적인 역전승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통영 고성에서 일찌감치 승리를 굳혔습니다. 정점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20%포인트 넘는 큰 득표율 차이로 이겼습니다. 네, 총선을 1년 앞두고 부산, 경남 민심을 미리 가늠할 2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번 보궐선거. 각 당들은 저마다 자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엔에서 이번 선거 결과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득표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개혁을 반드시 주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회찬의 정신을 부활하는 것이고 창원 성산에선 불과 504표 차로 1, 2위가 결정됐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 후보의 득표율은 45.75%, 2위 강기훈 한국당 후보의 득표율은 45.21%였습니다. 개표 시작부터 한국당 강기훈 후보에 밀리던 여 후보는 개표율이 99.98%에 이르러서야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통영 고성 국회의원 선거구에선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큰 표차로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한국당 정 후보는 59.74%의 득표율로 35.99%의 득표율을 거둔 민주당 후보를 여유 있게 이겼습니다. 가장 큰 난제인 성동조선을 살리기 위해 저희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진보와 보수가 각각 한 석씩 가져가 무승부를 거둔 셈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단일화 효과를,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번 텃밭을 확인하는 선거였습니다. 창원 성산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가까스로 자유한국당을 이긴 진보 진영은 일부 장관 후보들의 낙마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고가 부동산 매입 논란이 선거를 힘들게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 논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고 노회찬 의원 비하 발언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창원 성산의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겨우 504표 차로 당선됐습니다. 당초 압승으로 예상됐던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충격은 컸습니다. 선거 전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고가 부동산 매입 논란 등 악재가 잇따라 터졌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는 분석입니다. 여 후보 승리의 핵심은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바른미래당 등 보수 진영의 표가 약 4,000표였던 것을 감안하면 단일화 효과는 컸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 논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노회찬 비하 발언 등이 한국당의 결정적인 패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통영 고성에서 한국당의 승리는 다시 한번 보수의 텃밭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이 지역에서 단 한 번도 진보 성향 정당에 승리를 내준 적이 없는 전통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질적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지지층이 겹치는 다른 보수 야당과의 대통합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번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결과를 놓고 보면 진보와 보수 진영의 무승부입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양측 모두 반쪽짜리 승리를 그저 자축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죠. 청와대와 여야는 냉엄한 민심의 현주소를 실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성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확인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멈춰달라는 민심이 나타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10달 전에 치른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개 자리 가운데 14개를 석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른바 부산 경남 지역의 진보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창원에서 힘겹게 승리했습니다. 단일 후보로 나선 정의당이 504표 차에 접전을 벌인 것은 민주당으로선 뼈아픈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냉엄한 민심의 현주소를 확인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압승 직후 문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지지에 답하지 못하면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도 문 대통령이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청와대 내에선 문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더욱 신중하게 고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만 기대 국정 운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일각에선 여권이 똑바로 일하라는 민심의 명령이라고 자책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숨죽였던 처지에서 벗어나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창원 성산을 아쉽게 내주긴 했지만 큰 표차로 통영 고성을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통영 고성은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의 강세 지역이긴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시장과 군수를 모두 내준 바 있습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1년 앞두고 통영 고성이 뚫릴 경우 낙동강을 넘어 부산마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선 방어선을 구축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리더십의 첫 시험 때나 마찬가지였던 황교안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다질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민주당은 민심을 잘 살피겠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정치 사회를 개혁하자는 국민의 요구가 높았던 것 같다고 자평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로 창원 성산을 쟁취한 정의당은 힘을 합쳐 한국당을 이겨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인 민주당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정체 중인 개혁 입법과 선거제 개혁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논평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어젯밤 JTBC가 입수한 KT 전 인사 담당 임원의 공소장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부정 특혜 채용과 관련된 혐의가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 심사와 적성 검사를 건너뛰고 인성 검사에서도 불합격했는데 최종 임원 면접까지 보게 하는 등 채용 과정이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입수한 KT 전 인재경영실장 김모 씨의 공소장입니다. 2012년 10월 스포츠단의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김모 직원이 있는데 김성태 국회의원의 딸이다. 하반기 공채 절차에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돼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미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와 인적성 검사까지 실시된 상황인 걸 알면서도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인사 담당 인력계획 팀장에게 김 의원의 딸을 서류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해 채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의원 딸의 인성검사 결과가 부적합 판정이 나와 불합격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합격으로 조작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후 임원 면접 과정에서는 심사위원들에게 불합격 판정이 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그대로 면접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서류 전형 단계에선 아예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인성검사는 불합격 대상이었는데도 최종 면접까지 가서 합격을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석채 전 KT 회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오늘도 강한 바람이 불 거라고 하고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요즘 산불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경북 포항에 있는 한 야산에서 불이 나서 한때 민가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 큰 불길은 잡힌 상태고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의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과 포항시는 직원 비상 소집령을 내렸고 소방차와 장비 등을 실은 차량 43대가 출동했습니다. 소방관과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1,100여 명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헬기가 뜨지 못했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늘 새벽 큰 불길은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항 남부소방서는 인근 소방서에 지원을 요청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은 한때 민가 근처까지 번졌고 마을 주민 100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회관이나 인근 지역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불이 소강 상태를 보이자 일부 주민은 귀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나무 2,300여 그루 등 산림 2헥타르가 탄 것으로 잠정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으면서 헬기를 투입하는 등 막바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혐의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SK 창업주 손자인 최모 씨는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어젯밤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가 3세 정모 씨 역시 마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해외에 있어서 들어오는 대로 경찰이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SK그룹 창업주 최종건 씨의 손자 31살 최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1년여 전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 공급책들로부터 고농축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구입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이모 씨에게 15차례 마약을 구입하는 등 경찰이 파악한 것만 모두 18차례에 이릅니다. 최 씨는 어제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반성한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서류 심사로 도주 우려가 있어 최 씨가 구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마약 공급책 이 씨를 조사하다 최 씨에게 마약을 팔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사흘 전 최 씨를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체포 전날까지도 마약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마약 공급책이 최 씨와 체포 전날에도 함께 마약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SK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최 씨와 함께 현대가 3세 정모 씨도 입건됐습니다. 같은 마약 공급책에게 마약을 사서 피운 혐의입니다. 경찰은 정 씨가 해외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입국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다시 시작된 미중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 소식입니다. 그간 여러 전망들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을 흔들었었는데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고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 대표단을 맞아 곧바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 이어 협상 타결을 위해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 레리 커드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중국 측의 인식 변화가 읽혀지는 만큼 이번 주 합의에 더 근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Chinese have acknowledged these problems for the first time. They were in denial, all of them. The IP theft, the forced transfer, the lack of ownership. 이번 협상에서 이견이 좁혀지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 올려질 최종 합의에 서명만 남겨놓게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중이 이달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주 베이징 회담에서부터 합의안에 들어갈 문장을 하나씩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전히 난관은 존재합니다. 미국은 중국 측이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관세 폭탄을 되살리는 스냅백 조항을 합의안에 넣으려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합의와 동시에 모든 관세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미국이 이행 여부를 지켜보며 일부는 남겨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끝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모두 무역 협상 기대감에 전장에 비해 1% 이내로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JTBC 김정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여야가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최근 청와대 출신 행정관들이 구액 연봉을 받고 재취업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매뉴얼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 보좌 경력을 활용해 사회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엄정한 취업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취업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손 의원과 관련된 목포 부동산 거래 내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부동산들이 실제로 손 의원이 보유한 차명 부동산인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손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한 날짜가 원래 내일이었는데 이게 앞당겨져서 어젯밤 11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세계 첫 개시, 이 타이틀을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 뒤에 5G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던 미국 이통사 버라이즌이 그보다 더 빨리 개통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서둘렀습니다. 지금 1년인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내년부터 2년으로 늘어납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2년 동안 품질을 보증해서 역차별 지적이 그간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 PC의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습니다. 4월을 시작하면서 분양을 한 서울 지역 아파트들 성적이 대체로 좋습니다. 동대문구의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어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이 31대1, 최고 104대 1이었습니다. 은평구 은평서해 그랑굴은 평균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클럽 아레나 관계자가 담당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제보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파출소에 근무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내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이판을 여행 중이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실종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14일 호텔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렌터카만 호텔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범죄에 연루됐거나 사고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고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노원구 수락산 정상 부근에서 60대 남성이 산행 도중 다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구조 신고를 했습니다. 산악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응급 조치를 한 뒤 소방 헬기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가 책을 넘겨주지 못하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오늘 항소심 판단을 내립니다. 1심에서는 소장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뮤지컬 전용 극장 드림시어터가 부산에 세워졌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내에 1,700여 석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을 열고 처음으로 공연하는 작품은 라이언 킹입니다. 봄꽃 축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유채꽃 축제 소식인데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유채꽃 음식 경연대회, 유채 기름짜기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가 얼마 전 발표가 돼서 파장이 일었었는데요.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 오늘 한 달 정도 만에 검찰에 나오는데요.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김 수사관은 앞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또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네, 이름이 천사대교입니다. 전남 신안군의 관문인 이 다리 거의 10년 만에 완공이 돼서 오늘 개통을 합니다. 길이가 10.8km입니다. 배를 타고 1시간이 걸려서 가던 길을 자동차로 이제 10분이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길었던 꽃샘추위는 오늘 낮부터 물러갑니다.
아침까진 다소 춥겠지만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낮에는 평년 기온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안을 따라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 서해안에도 강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 18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도 함흥의 최고 기온이 20도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요즘 춥긴 했지만 공기가 깨끗해서 좋았는데요. 날이 포근해지면서 내일은 다시 중국 스모그가 유입됩니다. 중부 일부 지역에는 아침까지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노동법 개정을 막기 위해 어제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연행됐던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전원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대체로 혐의를 시인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적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노동법 개정을 막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입을 시도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 경찰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25명을 어젯밤 전원 석방했습니다. 이들이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 명은 어제 오전부터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 확대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벌였습니다. 충돌이 이어졌고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위원장과 조합원들을 연행하자 민주노총은 현직 위원장이 집회를 하다 연행된 건 처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쟁점 법안을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오후 5시쯤 해산했습니다. 전체 회의도 취소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혁 강행 처리는 연기됐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일 것이 자명하다며 또다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서울 서초동 도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에서 어제 불이 났습니다. 주행 도중 갑자기 멈추면서 연기가 났고 다행히 운전자는 불길이 치솟기 전에 몸을 피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최수연 기자가 화재 순간을 포착했는데 영상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도로에 뿌연 연기가 자욱합니다. 이내 모습을 드러낸 건 불길에 쌓인 벤츠 차량입니다. 펑 소리가 나면서 불꽃이 튀었고 20분 동안 진화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낮 서울 서초동의 도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차량은 까맣게 탔습니다. 73살 운전자 A씨는 불이 나기 전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연기가 났다고 말합니다. 시동이 갑자기 꺼져서 연기가 나더니 불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지나는 차들이 차 폭발한다고 빨리 날들어 피하라고. 차는 현재 폐차장으로 옮겼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괌 국제공항에서 일하던 대한항공 간부 직원이 45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원을 빼돌린 뒤 잠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빼돌린 돈은 대한항공이 공항에 내야 하는 여객시설 이용료였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런 일을 모르고 있었고 뒤늦게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괌 국제공항은 최근 회계 감사를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공항에 내야 하는 여객시설 이용료가 이용 승객 수에 비해 적었기 때문입니다. 여객시설 이용료는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이 내는 돈입니다. 항공사는 이 돈을 공항 측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괌 공항의 감사 결과 대한항공 간부 A씨가 45만 달러, 우리 돈 5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괌데일리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A씨는 이용료를 먼저 본인 개인 은행 계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보다 적은 액수를 개인 수표로 공항에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미국 본토로 수개월 전에 도주한 상태입니다. 대한항공은 괌 국제공항 측이 현지 언론을 통해 미지급분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후 어제 해당 금액을 지불했다고 취재진에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오늘 전국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특히 동해안에는 태풍급 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봄철이면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 때문에 강한 서풍이 불게 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젯밤 포항 산불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틀 전 부산 해운대 운봉산에서 난 산불도 처음부터 큰 불은 아니었습니다. 축구장 30개 크기의 숲을 잿더미로 만든 것은 불길을 확산시킨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잿더미로 변한 산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전 9시를 지나서야 큰 불길이 겨우 잡혔습니다. 산불 발생 18시간 만입니다. 해발 454m 운봉산 정상에 직접 올라왔습니다. 이 능선을 따라 양쪽 모두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해운대구 반송동 쪽에서 시작된 불이 밤새 바람을 타고 산 꼭대기를 넘어 이 기장군 쪽으로 번진 겁니다. 한 번씩 바람이 휘몰아칠 땐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급히 끄기도 합니다. 불씨가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번지고 있었어요. 수군도 털고 발도 밟고. 대피령이 내려졌던 아랫마을은 좀처럼 긴장을 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불이 우리 집 들어오는 느낌인데요. 아무것도 책임지 마 사람만 나오라 해가지고. 화재 현장과 맞닿은 공원 묘지도 여전히 비상 근무 중입니다. 유족들이 가만히 있겠네. 큰일 나지.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맨 처음 불이 난 곳으로 추정되는 산자락입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텃밭들이 보입니다. 경찰은 텃밭 옆 잠목 더미에서 불이 붙은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주민 한 명이 진화를 시도했다는 목격자도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화나 방화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어제도 산불은 잇따랐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경북 구미 선산읍에선 밭두렁을 태우다 번진 불이 야산 0.3헥타르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후 2시 20분쯤엔 강원 횡성 갑천면 야산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임야 0.7헥타르가 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부산 해운대 운봉산 산불에 이어 어제 저녁 포항에서 발생한 산불까지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어서 산불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태풍급 봄바람이 예보돼 있습니다. 봄철 한반도 남쪽의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동시에 자리하면서 발생한 강한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욱 강해져 동해안 지역으로 몰아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매우 강한 봄바람이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그야말로 태풍급 봄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겁니까? 현재 예상으로는 이제 동해안 그 산악 지역, 동해안 지역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이죠. 네. 거의 25에서 30m 정도 추속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이쪽 서쪽 지역, 수도권이나 이쪽 지역도 내륙 지역도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태풍 기준이 초속 17m 이상을 네. 태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동해안 쪽에 부는 건 태풍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쪽에는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그래서 남고 북저 이와 같은 기압 배치가 이번 강한 태풍급 바람의 그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봄철에 이렇게 이제 남쪽으로 고기압이 위치하고 북쪽으로 저기압이 위치하게 되면은 좀 바람이 다소 강해지는 그런 특성인데 서풍이 불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것이 굉장히 이 등압선 간격이 조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쪽과 북쪽의 이 기압차가 크다는 것인데 네. 이렇게 기압차가 클 경우에는 바람이 굉장히 강해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러한 좀 독특한 실제로 남고북쪽의 기압 배치는 만들어지지만 이번 같이 아주 이렇게 조밀한 등압선이 만들어지는 남고북쪽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람이 또 양간지풍, 양강지풍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거 원래 이제 우리나라 그 동해안 쪽에 전해져 오는 말이죠.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강한 바람. 네. 이걸 양간지풍이라고 하고요. 이제 최근에 양양과 강릉 사이에 이제 부는 이 강한 바람을 양강지풍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부는 원리는 바로 이제 남고북저형의 그 기압 배치에서 이 서풍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서풍이
들어오면 상당히 따뜻한 공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서풍이 들어오게 되면 태백산맥과 거의 직각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일종의 팬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상당히 뜨거운 공기, 어제까지는 차가운 공기였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산맥 정상 부근에 역전층을 만들어요. 그럼 이 바람이 산을 넘어가는 바람이 역전층을 못 뚫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층과 산 정상 사이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압력이 좀 증가를 하면서 바람이 이 동쪽으로 내려갈 때는 가속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쪽에서 부는 바람은 태백산맥 서쪽에서 15m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넘어가서 저 동해안 쪽에 부는 바람은 거의 25에서 30m 정도의 강한 바람이 만들어지고요.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넘어간 팬 현상으로 넘어간 이 바람 자체가 훨씬 더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기온이 급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이 16도, 18도 정도지만 동해안은 20도가 넘거든요. 고온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뭐 세계 최근에 지금 발생하는 미국의 LA라든가 이런 지역도 다 이런 현상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네, 한반도 주변에서 서풍이 불게 되는데 태백산맥이 있기 때문에 이 강한 바람이 인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양강 지풍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 거 보면 뭐 최근의 상황은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 바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으로 독특하게 부는 바람이죠. 우리가 뭐 원통고설이다. 그 강원도 쪽에 원래 전해져 오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원주와 통천에는 뭐 눈이 많이 내리고 양간지풍이다. 양양과 간성어는 바람이 강하게 분다. 이게 이제 봄철에 특히 봄철에는 예전에 우리 그 역사를 보면은 삼국시대부터 동해안 쪽에 대형 산불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근데 대개 이 대형 산불이 있었던 지역들이 그쪽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보면은 거의 강풍이 있었을 때만 있었거든요. 양강지풍이 불 때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이 만들어진 것이죠. 네, 요즘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이 강한 바람 때문만은 아니고요. 뭐 바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건조하잖아요. 건조주의보 경보도 내려져 있고 나무도 지금 굉장히 건조한 상태 아닙니까? 봄철이.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건 3월, 4월입니다. 특히 4월에 많은데 이 봄철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산불 발생 그 횟수를 보더라도 52%가 되고요. 전체의 산림을 태우는 건 80%가 넘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이때가 가장 가물 때입니다. 오늘도 지금 서해안 쪽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지금 다 건조특보가 발령돼 있거든요. 실효습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불씨만 있어도 바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고요. 현재 특히 강원도 강릉 지역으로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1월서부터 누적 강수량은 40%가 안 됩니다. 굉장히 가물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약간의 그 불씨만 있으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바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 이제 바람까지 강하니까 대형 산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네, 최근 며칠 동안 미세먼지는 그래도 좋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봄철의 불청객, 황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오늘 이 양간지풍 불고 나면 내일 북쪽 기압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 황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올해 봄에 들어서는 첫 황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올 봄에 좀 황사가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뭐 황사 일종의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남은 봄철 기간 동안에는 좀 미세먼지 농도가 평년보다 높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꽤 쌀쌀했는데 이제 꽃샘추위는 끝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뭐 기온이 푹 올라가면서 사실 이번 주말이 이제 뭐 식목일 한식 또 지금 어제 이제 서울에 벚꽃이 개화가 했거든요. 그래서 뭐 상당히 벚꽃이라든가 이렇게 산행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도 바람은 좀 다소 강하게 불 걸로 보여요. 날씨는 풀리지만 그래서 좀 이런 산불이라든가 이런 데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날이 풀리면서 봄나들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산불 또 각종 화재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과 크고 작은 화재들이 이어지고 있죠. 어제 서울 도심에서는 소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소방차의 이동 경로를 막은 주정차 차량을 부수고 지나가거나 밀어붙이는 훈련도 실시됐습니다. 이번에는 폐차장에서 가지고 온 차량으로 가상훈련을 실시했지만 앞으로 차를 잘못 세웠다가는 실제로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리와 연기,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은 길어야 5분에서 7분 정도입니다. 불꽃 말고도 소방관을 괴롭히는 건 불법 주차입니다. 전화 연락을 해서 차를 빼고 뭐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긴급하기 때문에 강제 처분을 하고서라도. 법에는 소방차와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는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문제와 민원 때문에 거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방차에 양보는 없고 불법 주정차도 심각합니다. 경찰차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고급차의 창문을 깨 호스를 연결하고 외국에서는 흔한 모습을 앞으로 국내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훈련처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 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이 된 전 인사 담당 간부의 공소장 내용도 앞서 전해드렸지만 김성태 의원 딸을 합격시키기로 결정이 됐고 지원서도 내지 않고 인성검사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한 것으로 검찰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격자도 있습니다. 서류 심사부터 인적성 검사, 면접 모든 전형을 다 치렀지만 다 떨어졌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이 지원자 뒤에 누가 있었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2012년 KT 하반기 공채에 지원한 H씨는 첫 서류 전형부터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통과된 걸로 처리됐습니다. 다음 단계인 인적성 검사도 불합격했고 마지막 관문인 면접도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구제를 받아 결국 최종 합격했습니다. 앞서 구속된 전 인사 담당 임원의 공소장엔 모두 5명에 대한 특혜 채용 혐의가 담긴 걸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H씨가 가장 많은 특혜를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KT 안팎에선 H씨 채용을 부탁한 사람과 관련해 전직 국회의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아직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도 H씨를 누가 추천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거대 IT 기업인 이 KT의 채용 절차는 들으신 것처럼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단계가 다 무력화가 됐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2012년 하반기 KT의 채용 절차입니다. 가장 먼저 지원서를 접수한 뒤에 서류 전형을 거칩니다. 여기서 합격한 뒤 인적성 검사와 면접을 통과하면 많은 이들이 원하는 통신기업의 신입사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인사 담당 김모 전무가 5명에게 전형별로 맞춤형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인 서류 전형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은 적성검사 이후에 서류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이력서를 인사팀에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서류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기간이 지나면 제출할 수 없다는 공고와는 맞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인 인적성 검사에서도 여지없이 꼼수가 등장했습니다. 김 의원 딸의 경우 인성검사에서 떨어졌지만 최종 관문인 면접에 보내기 위해 합격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방금 전 리포트에서 보셨듯 모든 전형에서 떨어진 H씨는 서류 전형에서 역시 불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인적성 검사에 응시할 수 있었고 이마저 떨어지고도 채용됐습니다. 3차 단계에선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지인의 딸이 특혜를 받다고 합니다. 서류와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뒤에 면접에서 떨어지고도 채용이 된 건데 성 전 사장은 KT 관계자와 잘 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전형 단계마다 마치 족집게식으로 특혜 채용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뿐만 아니라 조사 한 번 안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난 2015년 사건도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황하나 씨가 마약을 상습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수사팀은 2015년 무혐의 처리된 황 씨 사건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황 씨를 이번에 새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마약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났지만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또 황 씨는 2011년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황 씨는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과 아는 사이라며 경찰과의 인맥을 주변에 과시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씨는 취재진에게 남양유업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당시 황 씨를 조사하지 않은 건 잘못됐고 재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가수 정준영 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대화방에 함께 있었다는 가수 로이킴, 경찰이 곧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귀국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로이킴 측이 밝혔습니다. 역시 또 대화방에 있었던 가수 강인 씨는 유포 혐의를 부인하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구속된 가수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함께 있던 연예인들이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대화방에 함께 있던 가수 로이킴을 곧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대화방에 올라온 불법 동영상을 보기만 했는지 또는 촬영이나 유포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로이킴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현재 미국에서 학업 중이라 귀국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필요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또 다른 참여자로 거론된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 역시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정준영 등이 불법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올린 카카오톡 대화방은 총 23곳으로 참여한 인원은 16명에 달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종교인의 퇴직금에 물리는 세금을 줄여주는 법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서 오늘은 국회 법사위에 올라갈 예정이죠. 그런데 종교계 내부에서조차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만 혜택을 보게 되는 법안을 국회가 너무 서둘러 처리하면서 종교인들이 모두 함께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조계종은 이 같은 내용의 항의 공문을 국회와 기재부에 보냈습니다. 성화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국회가 종교인 퇴직소득세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모든 종교계 그리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회가 종교인의 퇴직금에 물리는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종교계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조계종 측은 승려는 퇴직 개념 자체가 없는 데다 일부 전별금을 받더라도 세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상당수 개신교회도 재정 형편이 어려워 목사가 퇴직해도 목돈을 받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크게 혜택을 볼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 교회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식 집계된 수치는 없지만 공로금, 주택 구입비 등을 포함해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공동 TF 측은 특혜론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에 붙는 세금도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시점부터 물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DMZ, 비무장지대 일부가 둘레길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방문객의 안전을 100%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당초 계획을 급히 바꿔서 예정됐던 세 군데 중 한 곳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 한 곳도 비무장지대 바깥쪽이어서 사실상 계획이 보류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비무장지대 안에 둘레길을 만들어 일반에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무장지대 둘레길이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강원도 고성 둘레길만 우선 개방하는데 비무장지대 안쪽이 아니라 남방한계선 철책선을 따라 걷는 코스입니다. 비무장지대 안쪽 GP까지 이어지는 파주와 철원 둘레길 개방은 미뤄졌습니다. 당초 세 군데 모두 이달 말 개방하려다가 방문객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하루 만에 계획을 바꾼 겁니다. 실제로 파주와 철원 둘레길의 경우 중화기로 무장한 북측 GP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측의 둘레길과 관련해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북측의 협조를 구하는 등의 사전 조치가 없었던 겁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급히 계획을 바꾼 건데 그래서 계획만 발표하고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차량으로 GP까지 이동하는 지역은 GP 후방이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된 지역이라면서도 방문객들의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북측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문객들에게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제공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11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적극 설득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내놓을 중재안은 북미가 약속은 통 크게 하되 이행 과정은 단계 끊어가자는 겁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방안은 북미가 각각 원하는 합의안의 중간 지점입니다. 미국은 일괄 타결식 합의를 원하고 북한은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비핵화의 전체적인 밑그림은 어떻게 되고 그 첫 단계는 무엇이 될지를 놓고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공감대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모두 한 발씩 양보할 수 있는 굿이너프 딜의 단계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 의제인 겁니다. 앞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영변 이상의 포괄적 논의를 통해 접근한다면 제재 완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괄적인 definition of 그 비핵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목적 달성하는 것과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논의할 겁니다. 북한 비핵화의 핵심인 영변 핵시설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소식통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영변의 범위를 가장 크게 설정한 반면 북한은 모호하게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운찬 전 총리와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보완과 경제 활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정부 경제사령탑이었던 경제계 원로들을 초청했습니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방향성은 인정하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가 노동자 소득을 높여주는 반면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에겐 어려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도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노동계를 포용하되 무리한 요구는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김중수 전 총재도 임금 상승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일본 수산물 수입을 못하도록 한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 WTO의 판단이 나오는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산 농축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검출되는 것으로 일본 정부 공식 검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만약 WTO가 수입 금지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일본 손을 들어준다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우리 정부는 인근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일본 측은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2015년 WTO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WTO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별적인 규제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산 식품에선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나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2018년 농축수산식품 검사 결과입니다. 야생육의 44.6%, 농산물의 18.1%, 수산물의 7% 등 모든 종류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주요 품목의 오염도 심각했습니다. 메기와 갈색 송어는 검사 대상 모두에서 세슘이 나왔고 뿌리죽순과 표고버섯도 절반 넘게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현재 수입 금지된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의 검출률은 다른 지역의 9배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두릅에서 기준치의 8배 가까운 킬로그램당 780베크렐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품목이 기준치를 넘겼고 기준치에 근접한 품목도 많았습니다.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그럼요. 방사능이 있어서 피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우리 애들 먹거리에도 큰 영향이 끼치니까. WTO의 최종 판단은 오는 11일 나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충남 서천의 한 공장에서 기계를 점검하던 20대 노동자가 기계 오작동으로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고 김용균 씨 사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첫 조사를 시작한 날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한가운데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현장입니다. 숨진 사람은 계열사 직원인 28살 황모 씨로 1년 전 입사한 전기설비 담당자였습니다. 사고는 턴테이블이라고 불리는 이송설비에서 났습니다. 둥글게 말린 500kg짜리 종이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당시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황 씨가 아래로 내려가 살피던 중 기계가 움직인 겁니다. 유가족들은 회사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말합니다. 보고만 있다가 한 20분이 넘게 지난 다음에 기계를 들어서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기계를 들어서 꺼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황 씨가 일하는 팀은 3명이 한 조로 일합니다. 하지만 황 씨는 당시 혼자 점검을 나갔고 해당 설비 담당자가 일을 도왔습니다. 어제는 김용균 씨 사고 특별조사위원회가 태안화력발전소를 점검한 첫날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유족과 동료 노동자들은 안전불감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노동청은 공장 가동을 모두 멈추고 기계가 오작동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안전패스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고 2인 1조 근무도 지켜지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효정 기자입니다. 석탄 운송 설비 주변으로 안전 펜스가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그런 건 아닙니다.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설치되기 시작한 펜스는 사고 넉 달이 지난 지금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석회석을 옮기는 작업장엔 여전히 한 사람이 근무합니다. 사고 이후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에 2사람이 한 조로 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구간도 있습니다. 기계를 점검하러 올라가야 하는데 갈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전 난간과 받침대는 만들었지만 정작 계단을 만들지 않은 겁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안전노동위원회가 첫 일정으로 찾은 곳은 지난해 김용균 씨가 사고를 당했던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입니다. 김용균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9개 석탄화력발전소의 안전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노동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 어제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연행이 됐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 어젯밤에 전원 석방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예정대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 대회가 열립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경사노위 참여를 놓고 오늘 경론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임시대의원 대회는 오후 2시에 일산 킨텍스에서 치러질 전망입니다. 관심은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가 논의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김명환 위원장이 경사노위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크게 엇갈립니다. 지난 1월 말에 열린 대의원 대회에서도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두고 10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대적인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양강도 삼지연군을 방문했다는 소식인데요.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새벽에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삼지연군은 백두산 입구에 위치해서 이른바 혁명의 성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과거에도 중요한 고비 때마다 이곳을 찾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내놓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 브렉시트 관련 소식도 있네요. 합의안이 안 나오면 이 브렉시트를 연기하도록 하는 법안, 영국 하원을 통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그러니까 이 브렉시트를 두고 도대체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계속해서 전망이 엇갈리고 또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법안, 그러니까 12일까지 협상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이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이 법안이 영국 하원을 조금 전에 통과됐습니다. 찬성 313표 대 반대 312표, 그러니까 한 표 차이로 영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노딜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법으로 완전 효력을 가지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되고 또 EU가 이러한 법안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목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낮부터 온화, 일교차 유의, 그리고 해안 강풍주의인데요. 길었던 꽃샘추위가 오늘 낮부터 물러갑니다.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했다가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따라 계속 강풍주의보 발효 중이고 중부 서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꽃샘추위 때문에 공기가 무척 깨끗했는데요. 월요일부터 미세먼지 좋음 수준이라 너무 행복하다. 미세먼지 없는 하늘 최고라며 좋아하셨고요. 공기 좋으니까 계속 추워라 하시며 추위가 확실히 더 낫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시 포근해지면서 내일은 공기가 탁해집니다. 다시 마스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어제 경남 지역 2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후보를 단일로 한 정의당은 창원 성산에서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끝에 여영국 후보가 504표 차이로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를 눌렀습니다. 극적인 역전승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통영 고성에서 일찌감치 승리를 굳혔습니다. 정점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20%포인트 넘는 큰 득표율 차이로 이겼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개혁을 반드시 주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회찬의 정신을 부활하는 것이고 창원 성산에선 불과 504표 차로 1, 2위가 결정됐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 후보의 득표율은 45.75%, 2위 강기훈 한국당 후보의 득표율은 45.21%였습니다. 개표 시작부터 한국당 강기훈 후보에 밀리던 여 후보는 개표율이 99.98%에 이르러서야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통영 고성 국회의원 선거구에선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큰 표차로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한국당 정 후보는 59.74%의 득표율로 35.99%의 득표율을 거둔 민주당 후보를 여유 있게 이겼습니다. 가장 큰 난제인 성동조선을 살리기 위해 저희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진보와 보수가 각각 한 석씩 가져가 무승부를 거둔 셈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보와 보수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부산, 경남 PK 민심을 확인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전국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진보와 보수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1대1로 이제 비길 거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통영 고성에서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가 처음엔 좀 상당히 격차가 벌어져 있었습니다만 선거 기간 중에 상당히 따라붙는 것 같아서 만약에 지더라도 양문석 후보가 상당히 그 박빙으로 지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많았었는데 20% 이상 차이로 졌어요. 그리고 창원 성산은 다 이제 진 줄 알았거든요.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마지막에 0.54%포인트 차로 이겼는데 외형적으로는 1대1인데 사실상 진보 진영이 대단히 고전했고 그리고 사실상 패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선거 내용으로 볼 때 이런 이제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영 고성에서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와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득표율 차이 20%포인트 넘게 벌어지는 상태였고요. 자, 창원 성산 지역은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관심을 모았었는데 정의당, 더불어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했고 앞에서 바짝 나가는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한국당 후보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예상들 했던 건데 그 지역은 17대, 18대 때 권영길 후보가 당선됐던 것이고 19대 때 이번에 이제 출마했던 강기훈 후보가 당선됐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20대 때 이제 고 노회찬 의원이 당선됐던 지역인데 생각보다 고전한 거죠. 그러니까 막판에 역전승한 거니까 불과 504표 차이로 말이죠. 그러니까 창원 성산에서 이기긴 이겼어도 그 지역이 물론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다는 이제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민심의 반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진보 진영이 굉장히 고전한 것, 그리고 통영고성에서 의외로 큰 표차로 진 것, 진보 진영이 민주당이 말이죠. 그런 네. 것들이 이번 선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 후보들이 잇따라 낙마를 했고요.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그렇습니다. 관련 의혹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사퇴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더불어민주당과 후보를 단일화한 정의당에게는 악재가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역 선거가 성격에 따라서 중앙 정치의 변수가 별 작동 안 할 때도 있고 상당히 영향을 줄 때도 있는데 최근에 중앙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대단히 어수선하고 산만하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고 후보들에게 김의겸 대변인도 마찬가지죠. 전 대변인 그런 부분들이 여권에게 분명히 악재로 작용했을 거예요. 그것도 이 미니 선거라 하더라도요 민심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지역 선거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나왔다 하더라도 선거 내용에서 상당히 고전한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황교안 대표가 축구장에서 유세를 벌인 거. 그래서 논란이 아주 컸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천만 원의 제재금까지 부과된 상태였고. 자, 그다음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고 노회찬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그렇죠. 해서 네. 또 그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도 아주 큰 악재가 됐겠죠? 저는 뭐 그 부분이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거 바로 직전에 벌어졌던 일들이었잖아요. 그거는 커다란 하나의 민심의 작용보다도 바로 선거 구민들에게 투표권자들에게 상당히 크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창원 성산 지역에서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발언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 오세훈 전 시장이 그거는 뭐 상당히 악재로 작용했을 거다. 이제 한국당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차가 그렇게 안 났다라는 거 그거는 역시 지금 뭐 정부 여당이나 민주당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민심을 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영 고성 지역에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이군현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으면서 실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통영 고성 지역 1988년 13대 총선 이후에 20대 총선까지 계속해서 진보 진영은 단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던 거고요. 여전히 이번에도 보수의 텃밭이다. 뭐 이걸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게 입증됐다고 봐야죠. 네. 지난 20대 총선 때는 아예 무투표 당선이 됐어요. 네. 민주당이 후보를 못 냈을 정도의 아주 보수의 색깔이 굉장히 강한 것이거든요. 그래도 뭔가 이제 양문석 후보가 선거운동을 잘하고 이렇기 때문에 따라붙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뭐 그 벽을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통영고성은 역시 보수의 아성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걸 여당과 야당이 특히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일단 뭐 1대1로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특히 이제 진보 진영으로서는 또 하나 수확이 있긴 있어요. 네. 정의당이 한석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민주평화당과 이제 범여권 성향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졌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의석수는 한석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서는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요. 외형상 1대1이지만 내용이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이제 민심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될 것 같고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당도 이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황교안 체제가 어느 정도 이제 체제를 굳힌다고 볼 수 있는데 강경 보수 발언이랄지 너무 지나치게 수구적이고 역사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많았는데 네. 그런 쪽으로 지나치게 간다면 또 다시 총선에서 또 한국당이 심판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 결과를 여야가 정말 민심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은 한석을 더 확보를 했으니까 이제 민주평화당과 다시 합하면 20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게 될 거고 네. 이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겠군요. 시작되겠죠.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뭐 일각의 생각이 있는 네. 것 같은데 그건 뭐 대세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교섭단체가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하면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정의당도 거부할 이유가 없고 그래야 이제 교섭단체 자격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국회 회담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쨌든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우군을 얻은 거죠. 여러 가지 지금 정책 사안이 있는 상황 네. 속에서 그건 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 투표율 14.7%였고 어제 투표율도 보니까 51.2% 정도 나왔잖아요.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죠. 높았습니다. 예, 굉장히 높았죠. 지난 2017년도에 상주 의성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53%쯤 됐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간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제 진보 진영이 좀 유리하다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또 비겼는데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게 중앙 정치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선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두 군데밖에 안 됐는데 중앙에서 굉장한 의미를 많이 부여했잖아요. 향후 이제 전국의 이제 구도라든지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라는 측면에서 아마 그래서 투표율이 많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경우에 창원 성산 지역에 집중 투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인력들이 선거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뭐 선거 결과 뭐 역시 초라합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거 결과가 민중당 손석형 후보보다도 더 못 나왔어요. 네. 이재원 후보가. 근데 이재원 후보가 지난 총선 때 국민당 후보로 출마해서 8.3%가 얻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바른미래당 내부에 이제 원심력이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바른정당 출신들과 이제 국민의당 출신들이 지금 같이 혼합돼 있잖아요. 바른미래당에. 저는 그래서 게다가 한국당이 상당히 선전을 했고 창원 성산에서도 이제 지긴 졌지만 한국당이 선전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원심력 그리고 이거는 바른정당 출신들의 의원들이 다시 한국당과 어떤 연대하려는 이런 움직임 같은 거 말하자면 보수 통합론 이런 것들이 다시 유승민 전 대표의 어떤 정치의 사실상의 복귀 이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큰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고 좁아졌다고 봐야 이렇게 볼 수 있을 되겠죠.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현주 의원이 손학규 네. 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된 갈등도 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현주 의원의 그 발언들은 저는 일단 뭐 그런 정치공학적인 걸 제외하고서라도 일단 네. 좀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 금도를 넘는 발언들이라고 봐요. 어쨌든 자신의 대표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못 넘으면 물러나라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건 이현주 의원의 개인의 문제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바른미래당의 내부의 하나의 움직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재원 후보의 득표율이 워낙 못 나왔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 체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바른미래당도 상당히 갈등 그리고 원심력 같은 게 작용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네.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정리를 네. 해보죠.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외형적으로는 1대1 무승부라 하더라도 네. 선거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어느 정도 정권 심판론이 작동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심이 상당히 준엄하게 심판했다. 따라서 이거를 경남 지역이 이제 통영 고성이 워낙 야당의 선거가 우세한 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치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단 두 군데 선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1대1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선전하고 특히 이제 그 창원 성산에서 그렇게 따라붙었다 하더라도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어쨌든 지나치게 수구적이고 역사를 왜곡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 강경 보수의 발언 이런 것들은 계속 또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황교안 체제가 더 이제 입지가 굳혀지면서 그리고 태극기 집회나 태극기 세력들도 굉장히 더 세를 강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총선과 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여당, 야당도 이번 진보 진영이건 보수 진영이건 이 선거 결과를 자신들에게 엄중한 민심의 흐름이다라고 받아들여야지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여야의 갈등,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선거 결과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전 끝으로 말씀 좀 지금의 해주시죠. 대치 구도나 이 갈등 구도가 더 가파르게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틀림없이 모르긴 몰라도 이번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려 할 거예요. 1대1이니까 일단 외형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패스트트랙에 대한 선거제 문제 그리고 공수처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대치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각자 자신들의 그 내년 총선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정말 숙고하고 민심이 무엇인가를 준엄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훈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제의 상가 건물을 매수하던 당시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서류를 부풀렸다는 것이 야당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돈을 빌려준 국민은행 측은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반박했고 금융감독원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8월에 산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입니다. 1층, 2층에 점포 자리가 4개 있습니다. 4개 점포에서 받는 월 임대료는 275만 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국민은행이 이 임대 수입을 525만 원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창고로 쓰는 지하와 옥탑 공간 6곳을 점포로 추가해 대출 한도를 늘렸단 겁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임대로 거두는 소득이 은행에 내는 이자보다 일정 수준 이상 많아야 한다는 대출 규제, 즉 RTI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를 맞추기 위해 임대 수익을 늘리는 꼼수를 썼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은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정평가사에서 임대할 수 있다고 표시한 곳이 창고를 포함해 10곳이어서 이를 근거로 계산했을 뿐이란 겁니다. 점포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까지 감안해 대출을 결정하는 만큼 점포 수가 늘면 오히려 대출 한도는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대변인이 대출을 받을 때는 RTI 규제가 의무화되기 전이라 예외가 적용됐다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혜 대출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내년 11월에 열리지만 대의원을 뽑기 위한 토론회는 올 여름부터 시작해 사실상 닻을 올립니다.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과도한 신체 접촉 논란에 트럼프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유력 주자를 견제하거나 지지하는 세력으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위원회가 제작한 광고입니다. 조 바이든의 과거 신체 접촉 논란을 다뤘습니다. 영상 제목은 소름 끼치는 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거들었습니다. Well, I was going to say, welcome to the world, Joe. You having a good time, Joe? 두 명의 여성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겪었다고 말한 데 이어 또 다른 두 명이 바이든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과 30년 지기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흠될 일은 아니라면서도 따끔하게 충고했습니다. 팔을 뻗어 닿지 않을 거리를 유지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긴장 관계였던 공화당 맥케인 전 상원의원의 딸 메간은 바이든은 매우 점잖은 인물이라며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의 신체 접촉 수위를 놓고 세대별로 의견이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바이든 측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 예상보다 빨리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대형 양계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양계장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켰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만 8천 마리가 넘는 닭이 불길에 휩싸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디에서 불이 시작된 건지 당국이 화재 원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꺼먼 연기가 하늘을 메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화학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는데요.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력한 폭발에 주변 건물들이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아직 정확한 폭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한 근로자는 화학 물질 유출이 감지된 직후에 폭발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동성애자인 흑인 여성이 시장에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성소수자인 흑인 여성이 대도시의 시장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검사 출신의 로리 라이트풋 당선자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70%가 넘는 득표율로 시카고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부패한 시카고 정치에 지친 유권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정치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평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선출된 시장은 자신이 아닌 시민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며 칵테일을 마시고 비너스상과 함께 황홀한 식사를 합니다. 다른 관람객이 없는 조용한 박물관을 둘러보다가 밤이 되면 유리 피라미드 아래에 마련된 침실에서 잠이 드는 특별한 경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 유리 피라미드 개관 30주년을 맞아 숙박 공유업체와 함께 마련한 이벤트인데요. 오는 10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하고 그중 선정된 단 한 팀에게만 이 영화 같은 하룻밤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꽁꽁 언 강에서 분수쇼가 가능한가 싶은데 알고 보니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폭파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얼음을 깨는 이유는
얼어붙은 강위로 상류에 눈 녹은 물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홍수가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깨진 얼음 조각들이 100m 높이로 치솟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광경이기 때문에 먼 곳에서도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 4.3 비극이 있고 71년 만에 군과 경찰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하면서 제주 4.3에 대한 진상규명 또 희생자들 구제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광화문 추념식에 참석한 민감용 경찰청장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께는 분명히 사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국방부도 유감과 애도를 표했습니다. 방미 중인 장관 내신 차관이 오후 늦게 유가족을 찾았습니다.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한 사과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71년 만에 사과입니다. 에 걸려서 이젠 공산당으로 취급해서 아무도 안 봐주는구나 하고서는 가슴이 아팠는데 가슴이 많이 풀릴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썼습니다. 제주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는 추념사 도중 잠시 목이 메었고 젖먹이 임신부 팔순의 노인까지 광기의 폭력을 6.25 한국전쟁 때 희생된 작은아버지를 언급하는 발언으로 도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라는 개인적인 고백을 드립니다. 정부가 200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3 사건으로 많게는 3만 명이 숨졌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그제 재판을 두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후배 판사를 오랜 시간 직접 신문을 해서 피고인인지 판사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2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14시간이 지난 자정 무렵 마무리됐습니다. 2013년부터 2년간 대법원에서 함께 일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정다주 부장판사가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나 치열한 문답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정 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재판 등과 관련해 법원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어서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오후 7시 반 건빵과 컵라면으로 저녁 식사를 대신한 임 전 차장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섰습니다. 임 전 차장은 정 판사를 향해 문제되는 건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업무 아니었느냐, 힘들어도 사법부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버텨온 것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정 판사는 대부분 정상적인 사법 업무였다면서도 재판권의 의혹을 부른 문건에 대해선 임 전 차장이 말한 걸 토대로 납품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서울로 출장을 갈 때마다 경마장에서 베팅을 하고 또 개인적인 일을 보고 시간에 근무 수당을 받고 이런 공무원들이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경징계 이상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세종시 행정안전부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로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과천 경마장에 들렀습니다. 근무 시간인 오후 4시쯤 경마장에 들러 36차례에 걸쳐 21만 원어치를 베팅한 겁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0회 출장해서 10차례 경마장을 출입했습니다. 출장마다 매번 경마장에 들러 베팅한 겁니다. 베팅 횟수는 453회, 모두 330여만 원을 썼습니다. 시간의 근무 수당을 거짓으로 받아간 공무원도 있습니다. B씨는 정부 세종청사 인근 가발 가게에 가거나 산책을 하는 등 개인적인 일을 본 뒤 근무 시간으로 입력했습니다. B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수당 16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허위 경력을 제출한 자격 미달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5급 간부 직원으로 뽑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우리는 손기정이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선 일본 국적의 기태의 손으로 표기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 엔진 구글이 기태의 손으로 표기했던 이름을 손기정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가장 빨리 달려 시상대 맨 위에 서고도 고개를 숙이고 괴로워했던 손기정.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의 잊혀진 이야기는 3년 전 독일인의 눈을 거쳐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인이었지만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뛴 마라토너.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손기정은 슬픈 우승자로 남았습니다. 그토록 바꾸기 힘들었던 역사가 마침내 한 발짝 움직였습니다. 검색 엔진 구글은 최근 영문 사이트에서 기태의 손으로 표기됐던 이름을 손기정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내가 손기정 한국 사람이야라는 거를 전 세계인들한테 보여주려고 하셨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외교사 절단 반크가 1년에 걸쳐 손기정의 이름을 되찾아달라고 요청한 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손기정은 여전히 곳곳에서 한국인 손기정이라고 불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승 장소 베를린 스타디움의 우승 기념탑에 새겨놓은 종목별 메달리스트에도 손기정은 일본인 손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5년 손기정 기념재단이 이 탑에 한국인 손기정이란 이름을 병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홈페이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적을 바꿔달라는 우리 측 숱한 요청에 IOC는 잘못된 과거라도 그 역시 역사라며 수정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어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심석희 선수를 응원하는 플래카드들이 걸렸습니다. 올 초 말하기 어려운 아픔을 세상에 털어놨던 심석희 선수는 따뜻한 응원 속에 얼음 위를 달렸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보다 힘들다는 쇼트트랙 국가대표를 뽑는 날. 뜨거운 경쟁은 빙상장 이곳저곳에 걸린 플래카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희야 사랑해, 석희야 너의 질주를 응원해란 문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폭행에 성폭력 피해까지 드러나며 떠안은 마음고생. 그래도 심석희는 달렸습니다. 국제대회는 물론이고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나섰습니다. 팬들은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연 팬미팅 자리에선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따뜻한 장면도 만들었습니다. 꿈 같네요. 꿈 같아요? 네. 아이 참 신기하네요. 이 많은 분들이 저만 보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아까 물만 마셔도 웃어주시고. 심석희는 변치 않는 응원을 받으며 얼음을 힘껏 지쳤습니다. 1500m 결승에선 선두를 지키다 마지막 바퀴에서 삐끗해 4위로 들어왔고 500m는 5위를 했습니다. 1등이 아니어도 이른 아침부터 선발전을 지켜본 팬들은 한결같았습니다. 숨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띄워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부상만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심석희 선수 질주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심석희는 1000m에도 나섭니다. 올 시즌 국가대표는 이번 주말 치러지는 2차 선발대회까지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결정됩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대구FC가 어제 인천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대구의 에이스 세징야는 이번 시즌 들어 치른 5게임 모든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은 베트남 스타 콩푸엉을 처음으로 선발 출격해 안방에서 연패 탈출을 노렸지만 대체로 경기 흐름을 대구에 내줬습니다. 길었던 꽃샘추위가 오늘 낮부터 물러갑니다. 아침까지는 다소 춥겠지만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낮에는 평년 기온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안을 따라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 서해안에도 강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는 18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도 함흥의 최고 기온이 20도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요즘 춥긴 했지만 공기가 깨끗해서 좋았는데요. 날이 포근해지면서 내일은 다시 중국 스모그가 유입됩니다. 중부 일부 지역에는 아침까지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경남 지역 2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창원 성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후보를 단일화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접전 끝에 막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2위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와의 표 차이는 504표에 그쳤습니다. 통영 고성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20%포인트 넘는 득표율 차이로 따돌리면서 당선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수의 텃밭을 확인하는 선거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을 KT 채용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까지 실시된 상황에서 합격을 시키기로 결정됐다는 내용이 구속된 전 인사 담당 간부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모든 전형을 치러서 모두 떨어졌지만 합격한 지원자가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경북 포항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2헥타르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주민 100여 명이 한때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큰 불길은 오늘 새벽에 잡혔고 소방당국은 막바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 모 씨가 어젯밤에 구속됐습니다. 역시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 3세 정 모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귀국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보도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